네, 먼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을 화물차에 태워서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감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것이 유력합니다. 쿠르스크 인근 대도시인 보로네슈에서 화물차로 북한군을 전선에 수송하는 정황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을 태운 화물차는 민간 번호판을 달았는데 전투 명령서가 없어서 경찰이 멈춰 세웠고 장교들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Ага, сейчас погоди. Мне уже зампотех написал, уже написал, что там уже решили вопрос. Не, все. Твой, да?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дить. 녹취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된 북한군의 임무가 무엇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이 최정예 부대는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정보 평가를 보면 북한군은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로 추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선발대로 약한 병력을 보내 전황과 국내외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파병됐더라도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침투와 암살, 폭파 공작 전문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넓은 평원에서 전개되는 참호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8번에 걸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아냈고 동부 전선에선 마을 하나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침략이 더 대담해지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방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번 주 한미 외교와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독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주례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뒤에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군의 도발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의 침투 경로라며 노동신문에 올린 그래픽 지도입니다. 비행 이력을 분초 단위로 분석한 표도 만들어 함께 실었습니다. 평양에서 추락해 발견된 무인기가 남측 백령도에서 이륙해 날아온 사실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보도한 내용입니다. 발견된 무인기 기록에선 비행 계획과 이력 238개가 발견됐는데 마지막 비행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자료였다는 점도 한국군 무인기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저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 상공에서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경우 우리 측 대응이 궁금하다고 비꼬며 추가 무인기 도발을 암시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북한이 세부 비행 이력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 군 정찰 무인기의 탑재 중량을 고려하면 무거운 전단통을 달고 날개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리로 대남 위협과 도발 빈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는 개파 간 신경전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공개의원총회를 열자는 친한계의 압박 속에 친윤계는 당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친윤계, 친한계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죠? 네, 여당 내 최대 화두인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논의할 이 의원총회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이 당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는 이견의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주했지만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견과 의견을 나누되 너무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의견을 봉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파괴적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괴적인 거는 스스로 파괴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토론과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 최고위원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 회의 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공개 의원총회 등 주장이 나오는 걸 두고 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비슷한 시간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을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 의원총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이 공개의총 주장엔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 200하루 만에 이 불안정한 이 당전 관계를 이 패배 원인으로 꼽은 이 총선 백서가 공개됐는데 이 당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내 특별감찰관 추진 논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이 본질이 아니란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오로지 한 대표 말대로 이 국민만 보고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핵심 관계자도 YTN에 다음 달 2일 예정된 장외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김 여사 규탄과 특검법 추진에 밑거름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원내에서는 여야 공통 공약 협의기구가 출범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각 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초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합의한 여야 공통 공약 협의기구를 출범하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중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법안, 목록들을 추려서 서로 합의하면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협의기구 취지를 반영한 듯 반도체 AI 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2+2 형태 협의기구를 상시 운영할 계획인데 이 양당 정책위의장 총괄 아래 실무적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넘기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간만에 여야가 손을 맞잡은 그런 모습인데요. 국회 상임위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오늘 주목되는 건 오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회입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제한과 상설특검 후보자 여당 추천 금지 등이 소위를 통과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7명 구성해서 여당 추천목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 여야 충돌석 두 사안 등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행정과 사법 모두를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려는 의도라며 규탄 입장을 낼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 앞으로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 차례로 오른다고 해도 이 자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2요구 권한 행사 제한은 법률 제정이 필요해 향후 대통령이 이 법 자체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 관련 건은 국회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일본 자민당과 열린여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퇴진 움직임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일본 정계가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집권 자민당의 참패인데요. 그 원인이 어떻게 진단되고 있습니까?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임기 후 최단기간 조기 총선을 단행했지만 결국 여당의 과반 붕괴, 야당의 약진이라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19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4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단독 과반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공명당과 합쳐도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시바 내각 현직 강요 2명을 비롯해 공명당 대표까지 낙선했는데 이는 여당의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과반을 놓친 것은 2009년 옛 민주당의 정권을 넘긴 뒤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연말 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비자금에 연루돼 공천 배제했던 의원 측에 당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비난 여론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 밖에 고물가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리 정책 입장 번복 등 오락가락한 행보도 신뢰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 선거전에서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를 집중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무려 148석, 국민민주당도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리면서 약진했습니다. 야당 전체 의석수는 250석으로 자민 공명의 여당 의석 215석을 웃돌았습니다. 네, 이시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는데요. 이후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당내 책임론은 물론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퇴진 움직임까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시바 총리는 이번 결과에 엄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물러날 뜻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ここに至るまでは相当に厳しいねと思いますし、それ選挙の途中というかな、半ばぐらいからこれは相当きついねということは実感はしてましたね。 반면 크게 약진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기세를 몰아 야당의 새 결집을 시도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政権交代こそ最大の政治改革と言っている以上、そのチャンスがあるならば、この選挙の結果を踏まえて各党と誠意ある対話を始めて。 이시바 총리에게 당장 발등에 불은 다음 달 소집되는 특별국회입니다. 특별국회에서는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의원 투표를 통해 총리를 다시 뽑습니다.
각 당에서 나선 총리 후보 중 과반을 얻는 후보가 총리로 확정되는데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1, 2위가 결선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자민당이 과반 확보를 하지 못한 만큼 이시바 총리와 노다 이펀 민주당 대표가 결선에 오를 가능성이 큰데 결선 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누구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총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자민당과 이펀 민주당은 군소 야당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표를 모두 결집하면 총리 교체도 가능하지만 야당 간 노선이 다른 만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펀 민주당도 당장 정권 교체 시도보다는 내년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인 정권 탈환 계획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초까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권기섭 경산노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문제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있어 경산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고용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전까지 짙었던 내륙 연무는 해소된 가운데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고요? 네, 오후 3시 기준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나쁨 수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오전 11시에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낮아지더니 오후 3시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후 한때 나쁨 단계로 올랐던 충남도 지금은 세제곱미터당 34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가운데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까지 발생하면서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가 시야를 잔뜩 흐렸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혀 지금은 연무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은 큰 일교차로 밤부터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만큼 당분간은 대기질이 나빠지는 날이 잦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비 소식도 있죠. 동해안에는 비가 내린다고요? 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경북 일부와 충북 남부 등 내륙과 전남 해안에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5에서 30mm,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 내륙에도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풍속이 초속 15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동반될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비는 오늘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상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이뇨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네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정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뇨한 최고위원이 조용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위에서 또 한 번 충돌을 한 건데요. 이뇨한 최고위원이 왜 조용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거,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을 열고 하는 얘기하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뭐 다퉈도 좋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에서는 대화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뇨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 의총을 통해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도 충돌했죠. 오늘 최고위에서도 충돌을 했습니다. 친윤계 친한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김명준 교수는 누구 말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당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여러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대안 제시 능력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과 같은 경우도 교착 상태니까 제3자 추천 그랬죠. 방식으로 하자든지요. 우리 저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야 또 여야 의정협의체를 만들자도 이제 그 일종의 대안 제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에 3대 의적을 제안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안이거든요. 해법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인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렇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그 대안을 그렇군요. 이제 예. 제시를 했기 대안은 때문에 제시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해소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대통령실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이걸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친윤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는 성과를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고 좀 보는 거죠.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반대하고 있고 친윤도 반대하고 있고. 친윤도 반대하고 있고. 근데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다 이제 대안 제시는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원래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아주 긴밀하게 실은 얘기를 나눴었어야 돼요. 비공개로. 그래서 거기서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이 대안 제시하다 보니까 바로 계파 갈등으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렇군요. 이게 의총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은 분열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반대가 되면 역시 뭐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지도력에 문제가 있구나가 되고 만약에 또 이제 이게 찬성으로 많아진다고 한다면 당장 대통령실과 집권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 결국은 야당은 지금 뭐 장외투쟁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특별감찰 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설득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된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느 한쪽도 마음을 안 돌리잖아요. 어느 한쪽이 순응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묘안을 가지고 가서 이거 받으세요.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받으세요. 또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또 받으세요. 이러면 일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세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는 사수인이죠. 사수인. 사과, 또 수사,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사과는 내용이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사수인, 인은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인적 쇄신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마땅히 사실은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이야기도 해야 예. 되고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예.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야기도 그러니까 마땅히 임명해야 되는 것을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임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도 연계될 게 아니라 북한 인권재단도 임명을 해야 돼요. 예. 예. 어느 정권이 자기 군인들 전쟁터에 보내서 막무가내로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게 인권 유린이잖아요. 예.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옳은 일대로 못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느 누구도 자기를 희생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 네. 누군가는 어떤 세력은 초선 의원들 전부가 됐든 다 의원직을 걸고서 중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결국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의총은 일단은 다음 주에 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표결까지 가보자라고 하니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표결 가면 분열의 시초가 될 것이고 결국은 특검법 역시 이탈표를 더 많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면서 우려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한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 한 50에서 60여 명도 일단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을 하는 순간 친한이냐 친윤이라는 극단적인 분류가 되겠죠. 구분이 지금 되겠죠. 친윤계는 한 20여 명, 친한계는 한 20여 명, 그리고 친윤계가 한 4, 50명, 그리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한 40명 정도가 40, 중립. 50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또 친윤계가 한 30여 명 된다는 분석도 하고요. 그러면 예. 대체로 이제 108명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다 갈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다 예. 친윤이냐 친한이냐는 게 각인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전쟁으로 균열로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의총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게 단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게 출구 전략이죠. 그게 출구 전략이 네,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서 표결을 할 때 최종적으로 표결합시다라는 걸 누가 결정하죠? 1차적으로는 원내대표의 소관사항이라고 보고 안 되면 그거를 또 다시 투표합시다 그럴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거는 결국은 리더십이 붕괴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좋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는 좀 그 집권당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특별감찰관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의 집권당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11월 2일 날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도 있고 조국 혁신당은 아예 탄핵을 한다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북한 파병이 거의 뭐 이제 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저 어떠한 긴밀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국가 안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 자민당이 과반수를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위해서 한미일 협력 체제에 상당한 나름대로 그런 그 균열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굉장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표결을 해가지고서 정말 계파 갈등이 첨예하게 나왔을 때 올 수 있는 아주 내용은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출구 전략도 하고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한동훈 대표가 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상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는 뭐 지금 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관계보다 더 아주 험악했죠. 그래서 박근혜 친박이라는 게 워낙 막강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두 분이 만나서 어떻게 만나요? 비공개로 만난 거예요. 그랬군요. 만나면서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돼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과정과 관련돼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결국 조건 재창출을 했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립됐었거든요.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예. 결국은 박근혜 탄핵으로 연결됐었고 정권까지 교체됐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것에 대한 교훈을 갖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한동훈 대표도 네. 그때 상황 속에 대한 부분들과 만나서 자문도 가고 네. 그러면서 여하튼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 가지고 언젠가는 뭐 의총을 통하든 뭐 표대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렇다면 지금 네. 한동훈 대표의 결단,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 한동훈 대표가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했었던 당 대표가 이견을 많이 얘기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당 대표는 이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견을 나오게 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정치 경험을 학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했었던 발언, 자 그래픽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당대표로서 이견을 많이 내는 이유는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런데 한 대표를 향해서 자신만이 돋보이는 정치하는 거 아니냐. 무모한 관종 정치다라고 직격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최근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견이라는 것은 왜 이견을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은 지지율을 높이는 길이에요. 예. 그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런데 친이와 친박, 이명박, 박근혜 양 세력이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예. 이러다가는 절단 난다. 예. 그래서 서로를 인정을 한 겁니다. 현실적인 인정을 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인정은 인사와 정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사와 정책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정복, 최경환, 이른바 친박 인사들을 등용시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섞여버리면은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갈등이요. 그래서 예. 지금 중요한 것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충분히 설복시킬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명분과 일정입니다. 뭐냐? 명분이라는 것은 왜 이러는지, 일정이라는 것은 언제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거든요. 예. 특별감찰관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언제쯤 한다. 이게 나오면 이걸로 갈등을 빚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설득력 있는 수습안이 나오면 되는데 짧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갈등을 이 갈등에 봉착되어 있는 것을 이 현안들을 네. 해결할 수 있는 안, 예. 그다음에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예. 이 부분을 제시하면 한동훈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대목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볼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약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0.5%포인트 오른 24.6%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도 볼까요? 갤럽 조사도 20%를 기록했죠. 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70%. 두 분 모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20%대로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준을 ARS 조사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35%를 일정 선으로 아. 보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예, 이제 예. 빨간불이 켜지는 거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예, 예. 한국갤럽에서는 25% 정도를 이제 그렇군요. 보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그 그렇네요. 밑으로 지금 예.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거는 예. TK 민심의 대이탈입니다. TK 민심 지난주 예. 갤럽 조사 볼까요? 좀 더 자세히.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볼게요. 긍정적 평가가 20인데요. 예. 그런데 뭐 TK, PK는 정말 뭐 보수의 핵심적인 지역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조사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26%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26%고 26%. 5%포인트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PK도 마찬가지죠. 예. 27.0%인데요. 예. 그럼 26%라는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반토막이 난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10%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게 단순한 20%를 넘어서 안에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곧 10%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말 10%대로 떨어진다든지요, 또는 지금 얘기하는 ARS 조사인 그 리얼미터에서 지금 24.6% 나왔지만 20%대로 만약에 아주 초반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위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위기라고요? 예. 이러면 과거는 뭔가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가서 썼는데 이거는 지금 갈등의 지금 그 나름대로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예. 국민들이 이게 지금 집권당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예. 더 나가서 지지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래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 민심이 지금 굉장히 경고를 계속 내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더 나가서 저기에 뭐 자세는 안 나왔지만 예. 보수층에서조차도 예. 대통령 국정 운영 못하고 있다는 게 훨씬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볼까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갤럽 조사. 예. 지금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렇죠. 15%를 기록했고 경제민생 물가가 14%를 기록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윤석열 부분이고.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 어떤 정책 대안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위기감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절박함.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중요한 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공해야 될 대통령. 그래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든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TK 정서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지금 TK만큼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한동훈 대표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논란 등등의 여러 악재들이 겹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반전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로 경영학에 적용되는 이론이지만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론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도 그래도 지지층은 견뎠어요. 지지하겠다. 예. 이번 총선 이후에도 그래도 좀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른바 유난 갈등이 가시지 않는 이런 부분은 TK 이탈의 어떤 촉매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하나 지금 지역별로 조사 결과를 한국갤럽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 게, 지금 TK도 TK지만 저는 더 큰 위기는 수도권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놔둬서는 2026년 지방선거는 중대 위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으로 견인했던 지역이 서울, 그리고 한강 주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은 대부분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언을 드리면, 물론 하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빨리 대통령실 데이터 분석팀을 총가동하라. 두 번째는 1일 비상회의를 운영하라. 세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지금 의료 갈등도 있고 4대 개혁도 있고 이런 상태로 가면 야당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를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갑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이네요. 수정안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한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은 정식수라고 했고, 또 특검법을 찬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조응천 단장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특검안은 국힘 쪽에선
그 선정 특검 선정에 전혀 관여도 못하고. 네네네. 뭐 조국당 진보당하고 민주당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우리도 뺐어요. 심지어는 사흘 안에 임명 안 하면은 연장자를 뭐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간주하는 이런 뭐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저는 그게 얼마나 더 백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한 번 나오면 그런 게 수사 대상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14개나 돼요. 그러니까 3자 특검이나 어쨌든 국힘에서도 이 정도는 공정하다라고 할 만한 내용, 그리고 수사 대상에서 야 이거는 아니잖아 라는 걸 좀 빼가지고 수정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서 조홍천 단장이 수정안을 개혁신당에서 내겠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을 내면은 제가 여야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뭐 통과시킬까요? 조홍천 예, 어떻게 보세요? 전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이전서부터 논의가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여러분 금투세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심층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법은 다 국민의 힘은 다 빼놓고 그 몇몇 정당들이 주도를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더 오히려 악법이라고 더 나빠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동훈 비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꼭 뭐 조홍천 전 의원이 얘기하는 뭐 수정안이 아니라 수정안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접근하는 방식은 여하튼 간에 모든 것을 야당이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특검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몰아놓고 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게끔 계속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제3자 특검안을 주장했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직접 제3자 특검안을 한번 발의해봐라라고 계속 압박하고 요구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본인들이 특검법에 관련돼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벼랑한 상대방한테 내놔라. 아니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민주당이 내놓으면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를 풀어야 될 거를 정치로 못 풀고 심자락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벌써 이 문제를 풀려면 훨씬 풀 수 있는 여건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목적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라든지 방탄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제 의견을 통해서 거부하게끔 만드는 식으로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즐기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불통이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열심히 국민과 같이 함께 가는데 집권당과 대통령실은 완전히 반대. 결국은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은 자기들 스스로가 정말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슴이 돼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이 지금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근데 이제 의혹은 더 많아져서 지금 13개가 14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특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스스로 좀 제3자 특검을 그럼 발의해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발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이 특검안을 수정하고 발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수정하고 발의하는 걸 떠나서 특검법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느냐 또는 문제가 안 되느냐가 아니 일식차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방금 전에 김 교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야당에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건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거면 민주당이 굳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누가 되든 간에 완전히 제3자가 해서 그걸 해봐라. 우린 그냥 일단 다 기다리겠다. 공수처도 기다리겠다. 진상규명의 목적.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공세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다음 단계는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왜? 예. 집회도 대통령 탄핵이면은 뭐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예. 대해서 야당이 하는 건데 11월 2일 날 하는 규탄 집회도 예.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다. 예. 대통령 영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홍천 전 의원은 수정안을 이야기하지만 수정 아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더군다나 특별감찰관을 한동훈 대표가 더 밀고 있는 이유는 예. 특검법을 받아들이기엔 지금 유난 협력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야당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도 있는 유난 초갈등 상황으로 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대표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특검법은 이런 인식 태도라면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인식 태도라면 그렇군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고서 정치권 이슈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네요. 정례화 검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서 국민만 보고 가라면서 여야 대표의 대화, 정례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총선 당시의 공통 공약은 물론이고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의 출범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국민만 보고 가라. 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밀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뭐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서 예. 뭐 현안을 논의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만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예. 1차 회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한번 성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아무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바로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에 또 만날 수 있나요? 그 엑설라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에볼루션 오브 코어퍼레이션이라는 책인데 처음에는 서로 협력을 하고 나서 서로 티포테트라고 하는 만약에 협력을 깨게 되면은 그때는 응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실제로 보면은 장기적인 협조 체제가 올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한 번 만나고 나서 바로 그냥 다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반복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말로만 합의하고 정례화라는 행동으로 거는 안 하고. 반복 예. 게임이라는 것이고 반복 게임이라는 거는 그 두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냥 예. 만나서 서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면 저런 식의 정리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차분하게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정리가 끝나고 나서는 각자 전혀 자신들이 양보하지 않는데 예. 뭐 어떻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정례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난 다음에 본인들은 나가서 규탄 대회하고 또 탄핵 얘기하고 계엄 얘기하고 뭐 계속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다만 이제 공통적인 공약을 추진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이 이제 없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물꼬를 트는 건 좋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얘기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굉장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하고 이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여야 의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의료 갈등에 대한 거를 푼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서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다음 정례화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좀 그렇군요. 많은 분석이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서로 동상이몽이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렇죠. 일상일몽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 방법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과는 정리하게 되겠죠. 이걸 뭐 반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면 너무 좋다. 아, 여야 대표회담 정례야. 굿.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정말 민생? 여기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그리고 국회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수당이죠, 민주당이.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거절하지 못할 그런 제안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 3대 제안이 뭐냐?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 그러면 폐지?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이거든요. 게다가 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찬성. 마지막은 대규모 장애 집회 안 하겠다. 11월 2일. 이거 하면요. 정례화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뭔가 여야 대표회담이 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대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잠시 뒤에 오후 6시 반부터 광주에서 5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12번째 우승에 단 1승을 남긴 기아가 끝내기를 외치는 반면 벼랑끝 삼성은 지난 2013년에 그랬듯 또 한 번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경기 시작까지 좀 시간이 남았는데 야구장도 준비 한창이죠? 네, 이제 채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 야구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열리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가벼운 긴장감 또 뜨거운 설렘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기온 19도입니다. 구름이 살짝 끼었지만 바람도 쾌적하게 느껴지는 야구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기아와 삼성 두 팀 선수들 몸 풀고 타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이범호, 박진만 두 팀 감독은 덕아웃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오늘 경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유리한 팀은 기아입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광주에서 예정된 3경기 가운데 딱 한 번만 이겨도 우승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끝내겠다는 의지가 큰데요. 기아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대투수 양현종이 오늘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7년 전 마무리 투수로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던 기아에게는 어쩌면 우승 부적 같은 선수입니다. 지난 2차전 때 승리 투수가 됐던 양현종이 오늘도 5회 정도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이후 막강 불펜진을 투입해서 끝내겠다는 게 기아의 계산입니다. 정규 시즌 타격 1위 팀 기아는 방망이도 무섭습니다. 베테랑 김선빈이 6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 4차전 때 말루 홈런을 터뜨린 김태군, 또 중심 타자 나성범도 3할 5푼이 넘는 뜨거운 타격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기아가 오늘 이긴다면 한국 시리즈에 12번 진출해서 모두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홈구장 광주에서 우승 축포를 쏘는 건 무려 37년 만이라서 더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도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요? 네, 기아가 기세 등등이라면 삼성은 절치부심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패, 승패. 이제 단 한 번만 더 진다면 챔피언을 기아에 내주게 됩니다. 아까 버스에서 내리는 삼성 선수들 봤는데요. 파이팅을 외치는 팬들에게도 웃음기 없이 비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삼성은 불운 또 악재의 연속입니다. 선발 주축인 외국인 투수 코너와 간판 타자 구자욱에 이어 토종 에이스인 다승왕 원태인까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어게인 2013을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3년 두산의 1승 3패로 뒤지다가 기적 같은 3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1년 전 그 드라마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가 뜨겁습니다. 삼성은 오늘 좌완 이승현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가을 야구에서 선발로 나서는 건 처음인데요. 정규리그 때 왼손 타자가 많은 기아전에 2차례 선발로 나와서 평균 자책점 3.00을 찍었습니다.
삼성은 오늘 지면 끝입니다. 역시 불펜 자원 총동원해서 벌떼 야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상이몽인 두 팀 감독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승했다 생각하지 않고 1승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차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5차전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아의 끝내기일지 삼성의 반격일지 한국 시리즈 명승부가 개봉박두 야구 팬들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몇 달 전 10년에 걸친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적발돼 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스템 욕실공사에서도 장장 7년 동안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습식공법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건설사들은 보통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시스템 욕실 입찰 시장에서 2015년부터 7년간 광범위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개 업체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 등을 짬짬이해 100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낙찰 총 금액은 1,361억 6천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2,4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 대부분을 이루는 사업자들로 공사 현장은 대부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생활 폐기물 수거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의료 시술을 하고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꾸며 보험금 7억여 원을 챙긴 병원과 환자 수백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 A씨 등 의료진과 환자 36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닌 회당 40에서 80만 원의 고주파 시술을 한 뒤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에서 30만 원인 하루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누는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 자정쯤 서울 화곡동 거리에서 지인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유리창을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벌인 일이라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차 차단기를 부순 뒤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남성 A씨는 그제 오후 4시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차단기를 부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차를 막대기로 내려치거나 경찰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음주나 마약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원래 거주하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한 뒤 거주해온 와동 다가구 주택에서 2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은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경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 씨 소유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방문객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봅니다. 한 배달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부산에서 돈가스 식당을 하는 사장이 올린 사진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튀김옷 1cm 아니면 안 먹는다. 센스 있게 고기 한 개를 더 달라. 그러면서 자신이 파워 블로거라고 안 주면 별점 테러를 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님이 시킨 메뉴는 1,900원에서 1,000원 할인을 받은 9,900원짜리 돈가스 정식. 업주는 어이가 없어서 해당 손님과 직접 통화해 주문을 취소했다며 안 그래도 힘든데 제발 이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별점이 나쁘면 손님이 찾지 않기 때문에 식당 주인들은 이런 억지 요구를 당해도 쉽게 거부하기가 힘든데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누리꾼들이 아니죠. 이건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며 범죄 행위다. 파워 블로거가 아니라 파워블로 거지다라며 따끔하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네, 참치에 계란, 어묵, 김치, 꼬마 김밥까지 전국에 이름께나 날리는 김밥들이 죄다 모였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김밥 축제 얘긴데요. 경북 김천에서 왜 김밥 축제를 할까요? 이 사연 참 슬프면서도 재밌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물었더니 프랜차이즈 식당인 김밥 천국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아예 축제를 열었는데 반응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김천시 인구가 13만 명인데 전체 주민과 맞먹는 11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인파에 반나절 만에 준비한 김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취재를 갔던 YTN 기자도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밥 없는 김밥 축제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결국 걸어갔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반면 아이디어는 최고였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다음에 더 잘해달라는 응원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음식 뉴스인데요. 헬로윈을 앞두고 벨기에에서 특별한 경주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힘차게 노를 저으며 출발합니다. 참가자들이 탄 배, 흔한 배 모습은 아닌데요.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호박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자이언트 호박을 재배하는데요. 하나 무게가 300에서 500kg에 달합니다. 장비로 호박 속을 깨끗하게 파낸 뒤에 사람이 안에 들어가 경주를 펼치는 겁니다. 이 경기 호박의 다른 용도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낸 호박배는 내년을 위해 따로 보관하고 경기가 끝난 호박배는 비료로 쓴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장악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집결한 데 이어서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일 내로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군 수천 명이 쿠르스크에 집결을 했고요. 최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당수의 북한군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를 했고 지금은 아마 이제 뭐 그 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쿠르스크에 투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또 훈련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실 쿠르스크 전선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는데 8월에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본토가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이 그렇군요.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여러 전선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전선에 지금 북한군이 투입될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이번 주에 투입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전장 훈련을 한번 거치고 11월 정도, 11월 초쯤에 투입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이르면 오늘 투입될 거란 얘기도 있었잖아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예. 대통령에 의하면요. 예. 그런데 뭐 어떤 임무를 담당하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정체된 전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돌격대 형식으로 그렇게 전선으로 이제 파고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예. 그러면서 사실 러시아군의 지금 병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쿠르스크 전투에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된다면 예. 동일하게 일종의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YTN 보도 뉴스 모두에 전해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감청 자료를 공개한 걸 보니까요.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을 화물차에 태워서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감청 예.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미 상당수의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이제 그 전선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러시아 군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 돌격대 형식으로 가장 최전선으로 이제 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언어도 안 통하고. 예. 그리고 또 지휘는 북한군 총책임자로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러시아에 이제 입국했고 지휘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많이 언급들을 안 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이제 많은 북한군들이 가는데 과연 이 작전 지휘를 누가 할 거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용병 형식이라면 러시아군의 직접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언어라든가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봐서는 이 지금 이제 김영복 조선인민군 부참모장이 갔다라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총참모장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작전 지휘를 하겠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전투 구역을 아예 북한군에게 주고 여기서 이런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지휘하시오라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협조 문제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예. 김정은의 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예. 자체로도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 군부의 김정은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도 굉장히 빨랐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예. 그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복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군 내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김정은 라인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부총참모장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사령관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특수작전군을 총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특수작전에 있어서는 북한군 내에서도 이 잔뼈가 굵은 약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최측근이라는 것까지 더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 파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예. 지금 무기버려 꼼짝마 같은 우리말, 예. 우리말을 뜻과 발음이 담긴 우크라이나어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군을 이제 귀순하게 하는 거죠. 예.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걸 봤는데 한 A4지 한 3장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상당히 좀 방대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병력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러시아도 지금 병력 상황이 안 좋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투입되는 북한군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를 저하시키려면 예.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된 문서들이 그런 거의 일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유통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북한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예. 쪽 대내외적인 메시지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이요. 정부에 자신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심리전에 자신 있다. 가서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현실화 가능성은 많지는 않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파병설이 나왔을 때부터 뭐 저도 이제 아는 그런 탈북자 단체들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떻게 접촉할 선을 좀 알아볼 수 없겠냐라는 요청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문화나 배경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해도 그게 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북한에서 생활도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심리전이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알게 모르게 그러면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런 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양측의 니즈가 어쩌면 이제 점점 접점에 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현재 여행 금지 국가로 출국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병해달라 요청을 한다고 해서 파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파병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뭐 파견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후방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전선에 또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거는 사실 상상의 영역이지만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우리 정부든지 아니면 탈북자 단체가 좀 지금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좀 강력한 심리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북한군인 수천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양상 자체가 지금 사실 이제 뭐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말기처럼 이제 고지전 양상으로 사실 수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두고 양국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지전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이제 우크라이나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루에 보통 뭐 수천 대의 드론이 전선을 날아다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병력이 집결되는 것만 보이면 거기로 이제 포격을 가해서 사실 공격이나 방어 자체를 못하게 무너뜨리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진짜 돌격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드론에 의한 포격, 정밀 포격에 의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각 군의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우크라이나군 정보 총국이 이제 감청 자료를 공개했는데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말할 때 이제 K대대라고 칭하면서 지원해주는 거, 무기와 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 이런 부분이 감청이 됐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K대대라는 명칭을 붙인 걸 보면 지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의 여러 용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병들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군과 섞여서 이렇게 작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K대대라는 명칭을 쓴 거 보면 북한군 대대, 아예 부대가 독자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파견된 이런 북한군 고위 장성이 과연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부대를 움직일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K대대를 움직일지 이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파병간 북한군의 나이가 10대, 20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특수부대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전문가는 그렇게 큰 전투력을 갖지 못한 북한군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재영 전문가는? 그러니까 특수부대인 건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도 이 SNS를 통해 올라오는 그 화면이요? 영상들을 보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놀란 게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은 사실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짱에 막 이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앳돼 보이고 왜소하다라는 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정말 알토란 같은 최정예 병력은
자신의 신변 보호나 예를 들어서 뭐 유사시 국지전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정말 정예 부대는 사실 북한에 남아 있고 그것보다 좀 못한 부대들을 좀 보낸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좀 보여집니다. 북한군의 희생이 커지면 예.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이 파병의 목적이 우리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돈이에요. 예. 현찰을 얻는 수단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북한 군인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심지어 일부 탈북자 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희생이 클수록 더 좋을 거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사하게 되면 러시아 정부에서는 아마 위로금 성격으로 돈을 더 많이 줄 겁니다. 예. 지금 예상되기로는 한 월급이 한 2,000불 정도, 예. 월에 2,000불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이 그 정도 받는다면서요? 예,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 월급은 이제 북한 당국이 가져갈 거고 예. 만약에 사상자가 생기면 그 사상자에 상응하는 위로금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특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지금 파병간 군인들의 가족들 예. 은 걱정이 클 거 아니에요. 내부 반발 동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전투의 양상이 격화되면 예. 뭐 이건 상상의 영역일 수 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북한군들이 탈영을 하거나 예. 우크라이나군에 이제 포로로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 이런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계속 있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데려왔다는 소식이 북한 내에 퍼지면 이것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도 이제 살상무기 지원 검토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도 한국의 이런 살상무기 지원을 좀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개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지금 잘 보시면 예.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도 사실 직접적인 병력 지원보다는 훈련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이제 그런 무기 지원과 관련돼서 그동안 옵저버 형식으로 많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말 필요로 하는 무기들은 우리 정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전선에 나타난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전이 결국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확실한 과반 지분을 얻지 못하면서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마감된 자기 주식 공개 매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9.85%, 우군인 베인캐피털을 통해서는 1.41%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은 35.4%로 영풍과 MBK의 38.47%와는 3%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9.85%를 소각하고 나면 양측 지분율은 4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보 없는 쩐의 전쟁에서 누구도 확실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2차전은 주주총회 표대결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밀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하고는 12명 모두 최 회장 측 인사인 만큼 임시 주총은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해 실제로는 내년 초쯤 열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의결권 경쟁이 또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울러 장외 여론전과 법정 분쟁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명분 싸움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4% 가까이 오른 130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경제부 기자와 쉽게 풀어보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손 맞잡은 현대차, 도요타 적과의 동침인데요. 예. 그 도요타 회장 또 예. 현대차 회장이 같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원래 친합니까? 뭐 개인적으로 친한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글로벌 랭킹 1위, 3위 기업이니까요. 예.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그 용인에 있는 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행사였는데요. 예. 화면을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주용차 한 대가 출발을 하는데요. 예. 자, 보시면 이제 360도 회전, 저 드리프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이제 도는 거 360도. 네. 근데 지금 운전석에서 내리는 분이 있죠. 네. 저 헬멧을 이제 벗습니다. 저 반대편에 있는 분 탑승하신 분인데, 예. 토요타 아키오 일본 토요타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제 어제 저 이색적인 저런 모습을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원래 레이서 출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연기관 애호가여서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도요타가 이제 좀 늦었는데 그게 뭐 저분이 어떤 내연기관 애호가였기 때문에 네.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행사는 이제 현대차의 그 고성능 브랜드 현대 N과 그 토요타 자동차의 가주 레이싱 팀이 손잡고 개최한 행사였는데요. 네네. 그 일반 고객하고 뭐 취재진, 인플루언서, 양사 관계자 한 3천여 명이 몰렸고요. 네. 또 양사의 그 고성능 레이싱 카들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레이서 출신이었고 그 옆에 탑승했던 정의선 회장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기회가 될 때 레이싱을 한번 펼쳐 보이겠다라고 그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흥미로운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두 경쟁사 대표의 만남 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적과의 동침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수소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토요타는 독일의 BMW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둘 다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 회사의 수장도 뭔가 어떤 그 수소차 개발과 관련된 뭔가 손을 맞잡을 가능성을 엿보였다.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저희가 이제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렸는데 이재용 회장이 어제 그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네요. 이재용 회장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가 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참석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뭔가 이제 토요타,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뭔가 새로운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신문에도 저 새 회장의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정의선 회장하고 이재용 그 회장은 예. 두 분이 굉장히 또 친분이 예.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뭐 서서도 얘기하고 또 지금 뭐 이동하면서 또 앉아서도 환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많이 예. 취재진의 목격이 됐는데요. 아마 그냥 비즈니스 얘기도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뭔가 앞으로 지금 중국의 거센 공격 앞에서 토요타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두 회사 수장의 인터뷰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으로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은 신뢰가 가고 사랑해요! 韓国でこんなヒョンデさんとこんなことできるなんて夢にも思ってませんでした。ヒョンデも、トヨタも一緒になってもっといい車、もっとモビリティの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ら、皆さん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예, 저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창업주의 그 증손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한때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를 접은 그 그렇죠.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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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렇게 딱 한 팩 남아 있습니다. 네, 가을에 별미하면 전어인데 요즘 전어 보기가 힘들어졌나 봐요. 예, 그 뭐 말씀하신 대로 가을의 별미이기도 하고 뭐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옛말이 그렇습니다. 있을 정도죠. 근데 지금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전어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뭐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최근 가격을 보면은 1kg에 평균 한 4만 원대인데 예년에 비하면 2~3배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건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도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비싸가지고 손님들이 안 찾는다고 합니다. 예,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3분의 2가 줄어가지고 너무 팔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더 비싸가지고 가격이 뭐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전어 가을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비싸서 못 먹을 것 같고. 예, 이처럼 이제 소비자나 상인 모두 이제 전어 가격이 올라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전어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분들이 겨울 방어와 굴을 판매를 또 이제 일찍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을 전어하고 겨울 방어하고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회도 먹기 힘들어지고 전어회도 예. 먹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다 수온 변화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지난달 그 평균 해수 온도가 27도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평균 온도는 23.5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3.5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이제 바다 물고기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죠. 전어처럼. 그렇군요. 예. 근데 비단 전어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징어도 그렇고요. 뭐 가자미, 양미리, 뭐 아귀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전어 어획량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52톤 잡혔답니다. 8월 달까지 잡힌 게. 그러니까 48%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고기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가고 반대로 따뜻한 수온에서 이제 서식하는 이제 어류들은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새우라고 하는데요. 새우는 또 찾아보기가 또 아주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새우구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해안은 또 열대 어류가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우리 바다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가을에는 전어가 더 먹고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서류 떼지 마세요. 클릭만으로 실손보험 청구. 실손보험 청구가 더 간편해진다고요? 예, 실손보험 뭐 한 개 이상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며칠 지났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병원을 다시 가서 서류를 떼야 되고 그게 또 뭐 팩스로 안 되고 또 직접 발급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게 전산화가 돼가지고 좀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안 가셔도 병원의 서류가 보험사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실손 24라는 이제 앱이 이제 그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앱을 까셔가지고 무슨 간단한 이제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그 다음에 뭐 진료비 상세 산정 내역, 그 다음에 뭐 처방전 같은 것들은 바로 제가 소비자들이 뗄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전달이 가능하고요. 다만 진단서나 그다음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같은 경우는 종전처럼 서류를 발급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주의하실 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 이내에 서류만 그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늦더라도 3년 이내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편리해질 것 같은데 모든 병원이 다 이 전산화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그 비판하는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요. 절반 정도만 참여를 했어요. 대상 기관에. 정확히는 55%인데요.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상급 종합병원하고 보건소는 100% 참여를 했고요. 대상 병원들 가운데. 종합병원이 64.7%, 병원이 24.4%인데 나머지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은 미참여 병원들을 이제 독려해가지고 최대한 그 연내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들하고 약국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25일서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 건데 금융 당국이 좀 의료기관들하고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해가지고 전면 참여를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정보 유출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꺼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참여를 이끌어내면은 뭐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한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KT가 국내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5G 음성통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KT는 지금까지는 5G 휴대전화를 쓰더라도 음성은 LTE망을 통해 전달해왔지만 앞으로는 5G로 안정적인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L-ENC가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DL-ENC는 기존에 개발했던 1등급 제품은 높은 원가 등으로 실제 현장에 도입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과 구조, 재료, 음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집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직간접적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커피류를 뺀 아이스 음료 11가지의 톨 사이즈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8월에도 카페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와 벤티 사이즈 가격을 한 차례 올렸습니다. GS건설과 LG유플러스가 함께하는 KUAM 퓨처팀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약 3주 동안 진행됐고 헬기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과 운항 지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GS건설이 밝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방 곳곳에는 지금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동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다가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전남 해안에만 아침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중서부 곳곳에 잔류했던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날아갔고요. 내일은 대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는 11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는 20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